안녕하세요. 방송 언어 3주 3차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차시에서 브라운 레빈슨의 체면 위협 행위 Face Threatening Act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시작했다가 얘기가 좀 복잡해서 3차시로 넘어왔습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교재를 좀 봤겠지만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분들은 발화행위가 기본적으로 듣는 청자의 체면을 위협할 가능성을 어떤 척도화하려고 하는 입장이었고, 그 반대는 결국 공손성의 입장이겠죠. 공손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공손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어떤 체면 위협을 위반하는 의도된 위반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명령 혹은 제안은 소극적으로 체면을 위협하는 발화행위이고, 비난이나 무시는 적극적으로 체면을 위협하는 발화행위다 라는 그런 정의를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차시에는 그렇다면 체면을 보호하려는 전략은 무엇이어야 하느냐, 간단히 말하면 대화가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도록 공손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체면 보호 전략이다라는 용어를 쓰면서 체면 위협의 정도에 따라 공손성의 정도를 계산하는 발화 전략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42쪽에서 43쪽으로 나뉜다라고 했잖아요. 일단 교재를 이제 우리 지금 강의 자료 5쪽부터 6쪽까지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교재를 한번 같이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42쪽에 보면 42쪽의 두 번째 단락 공손성도 소극적 공손성과 적극적 공손성으로 나뉘어서 소극적 공손성은 타인으로부터 방해받고 싶지 않은 청자의 체면 욕구이고, 적극적 공손성은 청자를 집단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이를 표현하여 집단의 소속감에 대한 청자의 체면 욕구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여기서 우리가 face라는 말을 체면으로 번역을 해서 그렇지 면대면의 관계에서 구어 화법의 사용 상황을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전략을 체면을 보호하는 전략이다 라고 해서 체면 위협 정도와 그에 따라 요구되는 공손성의 정도를 계산을 할 수 있다라고 보았어요. 네, 인문학도인 선생님으로서는 이런 걸 계산할 수 있다. 글쎄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어떤 자연과학의 힘이 강해지고 또 사회과학에서도 통계를 많이 활용을 하다 보니까 인문학이 좀 더 학문의 모습으로 다가가야 한다라고 하면 자꾸만 어떤 자연과학적인 방법론을 응용해야 한다는 어떤 그런 강박도 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어찌되었건 간에 참신하기는 하죠. 그래서 체면 위협 정도와 공손성의 정도를 개선하자. 그래서 여기 이제 수직적인 측면에서 발화행위의 화자와 청자 간의 권력관계, 즉 사회적 주의, 그 다음에 수평적인 측면에서의 친소관계, 즉 사회적 거리를 특정 발화행위가 가지는 절대적 부담 정도, 이 세 가지 변인의 합이 공손성 실현의 요구를 의미한다 해서 공식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5쪽, 강의 자료 5쪽을 보면서 다시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자료 5쪽 함께 봐주세요. 자, 여기서 화자와 청자의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적인 관계는 결국 뭐겠어요? 위계관계죠, 그쵸? 그래서 사회적인 지위관계, relative social power 해서 P로 이제 대문자를 씁니다. 윗사람이냐 아랫사람이냐 오너냐 고용인이냐 피고용이냐 등등 어떤 사회적 권력관계에 따라서 수직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수평적인 측면은 무엇이냐면 화자와 청자 간의 친소관계, 즉 사회적인 거리, social distance, D로 대문자 D로 표시를 합니다. 그렇죠. 인간관계는 수평적인 관계도 있고 또 수직적인 관계도 있습니다. 그것을 각각 P와 D로 결정을 하고, 또 이 관계를 떠나서 특정의 발화행위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겠죠. 특정의 발화행위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있고 그 상황의 절대적 부담 정도를 R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절대적 부담 정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간단히 말하면 컨텍스트 클루 같은 거예요. 이 대화가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죠. 상황들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여기 그 세 가지 변인 이렇게 정의는 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이 세 개가 모두 합했을 때 공손성의 정도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손성의 실현 정도는 곧 이 세 가지 변인의 합이다. 그래서 그 도표를 보면 우측 하단에 네모를 보면 네모 안에 내용을 보면 W는 체면 보호 전략 혹은 공손성의 정도가 되고 X는 특정 발화 행위가 되고 발화 행위의 절대적 부담 정도라고 했으니까 그 발화 행위가 갖는 여러 가지 상황을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S는 스피커 화자, H는 히어로 청자, 그리고 앞에서 말했던 소셜 파워의 P, 소셜 디스턴스의 D, 그 다음에 이제 이걸까지 다 합해서 P에는 S와 H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D도 마찬가지죠. R에는 X, 특정 발화 행위가 들어간다 라고 해서 이렇게 공손성의 정도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써놓으니까 그렇지 얘기를 들어보면 당연한 얘기 같지 않습니까? 네. 어찌되었건 간에 이러한 식의 접근 방법이 또 학문적인 접근 방법이고 우리가 이 부분 이러한 논의들을 개별적으로 이 학자들의 논문을 세부적으로 보지 못하니까 긍정적인 측면을 보지 못하는 면은 있는데 내가 너무 부정적으로 전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공손성의 정도를 확인해내는 체면 보호 전략을 계산해내는 방식입니다. 자, 43페이지는 이런 그 상대방의 체면 손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체면 보호 전략과 관련돼서는 이제 Face Threatening Act라고 하는 실행이 이루어지겠죠. 대화를 하다 보면 Face Threatening 체면 위협 행위가 이루어질 때 그 여부에 이 FTA 체면을 어느 정도 위협하느냐에 따라서 5가지 발화 전략이 또 있대요. 무슨 얘기냐? 이 대화의 맥락에서 아예 체면 위협의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데 체면 위협을 페이스 스트레이트닝의 상황이 만들어지는 경우에 또 구별을 해 나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표를 보면 43페이지 표를 교재 43쪽의 표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뭐 do the FTA, don't do the FTA. 그러니까 don't do the FTA에서는 끝이죠. 아주 분위기 좋은데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잖아요. 근데 do the FTA 체면을 위협할 만한 그런 행위를 할 경우에도 on record냐, off record냐. on record일 때도 without redressive action boldly냐, 아니면 with redressive action이냐, 그 가운데서도 positive냐, negative냐 이런 상황에 따라서 발화 전략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don't do the FTA가 그냥 5번이고요. 그 다음에 off the record의 4번, 1번, 2번, 3번.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이 5가지 발화 전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대화를 하는 상황이 요런 상황밖에 있을 리가 없겠지만 그러나 일단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소개를 한다는 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43쪽 우리 교재를 꼼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43쪽으로 함께 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먼저 말을 하면 지금 이제 교재 43쪽 하단에 각각의 발화 전력 5개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상당히 주관적이고 정도성을 이렇게 5개로 분류할 수 있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그 표 밑에 보면 화자가 FTA, 즉 Face Threatening Act를 실행해야 할 상황을 만났을 때 먼저 선택해야 하는 것은 이걸 FTA를 실현할 거냐 말 거냐를 일단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5번이죠. Don't do the FTA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FTA를 실행해서 상대방의 체면 손상이 너무 지나쳤고 관계에 타격을 입을 경우에는 전략 5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하면 안 되는 거죠.
체면 손상의 전략에는 우리가 앞에도 배웠지만 제한도 있고 명령도 있고 무시와 비난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브라운 앤 레빈스는 대화에서 굉장히 부정적 전략부터 먼저 그런 방향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 자, do the FTA. 자, FTA를 실현을 해야 돼. 이거 안 되겠어.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너 감정 상해도 이건 해야 되는데. 그럼 수위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 수위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FTA를 해야 된다라고 할 경우에, on record, 명시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off the record, 암시적으로 할 것이냐. 자,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영어 번역 표현과 좀 다르죠. 그러니까 암시적으로 할 거냐, 명시적으로 할 거냐. 자, 암시적으로 할 때는 훨씬 더 완곡해질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그것이 4번입니다. do the FTA의 그 표에서 보면 4 of record라고 되어 있죠. 네. 자, 여기서도 상대방의 체면 손상 위협 정도를 역시 따지게 되는데 상대방의 체면 손상이 좀 너무 크다라고 생각되면 암시적인 전략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반면 명시적 전략은 분명히 이제 듣는 사람이 날 비난하네, 나한테 명령하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충의가 느껴지겠죠. 느껴질 텐데 명시적 전략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레드레시브한 아주 완화된 행위가 있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without 레드레시브한 그런 액션이 아예 없는 아주 boldly,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방식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에 가장 지금 1, 2, 3, 4, 5 중에 가장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빡치게 하는 대화 전략은 뭘까? 1번이죠. 대놓고 비난하거나 무시하거나 이런 것이 이제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두 가지로 나눠서 완화한 행위가 있는 반면 레드레시브한 어떤 액션이 있는 경우와 아예 없는 경우죠. 앞에 것은 그나마 청자의 체면을 앞에 것이라는 것은 이제 완화하는 행위가 전혀 없는 경우 without regressive action, boldly의 경우에는 네 뭐 듣는 놈 네가 기분 나쁘거나 말거나 전혀 고려하지 않고 FTA를 시행하는 것이고 반면에 그나마 조금 고려를 하는 것이 2번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중에서도 2번과 3번 좀 더 파서티브한 입장을 취하느냐. 그러니까 뭔가 좀 with regressive action이다 하더라도 파서티브한 쪽이냐, 네거티브한 쪽이냐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극적일 것이냐, 좀 더 소극적일 것이냐. 어떻습니까? 뭐 분류 체계는 보니 이해는 갑니다만은 공손성의 반대 측면, 가장 공손하지의 반대 측면이 뭐예요? 상대방의 체면을 깎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반대의 측면에서 대화의 경률, 대화의 원칙에 대해서 정리한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뭐 그라이스도 협력의 원칙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그 레이코프나 리치도 그 공손성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들은 새로운 논의를 반대의 관점, 좀 더 협력하고 예의 바르고 공손하고 이런 입장이 아니라 상대에 대한 부정적인 대화의 입장에서 그렇지 않도록 이끌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의도적 위반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선생님이 강의 자료에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강의 자료 지금 6쪽에 보충 자료라고 되어 있는 위쪽에 보면 결론적으로 청자의 체면 손상의 위협의 정도가 적으면 적을수록 FTA는 직접적으로 실행되고 체면 손상 위협이 크면 클수록 FTA는 간접적이고 암시적으로 실행된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위협이 크다 그러면 암시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여기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 그 교재 43쪽에 여기 44쪽 교재의 44쪽을 잠깐 볼까요? 44쪽에 보면 이제 우리 지금 표에서 2번이죠. 그러니까 with regressive action에서 파서티브한 측면과 네거티브한 측면이 있는데 파서티브한 측면, 즉 적극적 공손성의 전략은 유대감의 부각을 위한 호칭이나 직접 하행의 발화행위를 통해서 실현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소극적 공손성 전략은 간접 하행의 발화행위를 통해 실현되는 일이 많다.
이러한 간접하행이 FTA를 완화시켜는 기능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간접하행, 직접하행이라고 하는 언어학적 용어가 나와서 간단히 정리를 해주려고 보충 자료에 붙여놓았습니다. 네, 뭐 직접하행은 해당 화행, 그러니까 화행이라고 하는 것이 스피치 액트예요. 발화행위를 화행이라고 해요. 스피치 액트. 해당 화행을 나타내기 위해 관습적으로 마련된 언어 형식을 사용해서 수행하는 거예요. 명령을 하기 위해서 명령 어미를 쓰는 거죠. 먹어라, 나가라. 네, 이렇게 명령이라는 화행을 수행하기 위해서 명령형 종결 어미를 쓰는 거를 이제 직접 화행이라고 합니다. 근데 직접 화행을 하면 어때요? FTA, 체면 위협 에 해당하게 되겠죠. 그쵸? Face Threatening에 해당하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국어 시간에 배웠던 완곡합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해요. 근데 간접화행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직접적이지 않아요. 수행하고자 하는 화행, 스피치 액트를 직접적으로 나타내지 않고 다른 화행을 수행하는 표현을 발화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하는 거예요. 청자에 대한 타도를 표현하는 방식은 주로 간접화행 현상과 관련이 돼요. 간단히 말하면 의문형 종결 어미를 통해 명령의 화행을 수행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들어왔어. 너무 더운데 에어컨도 안 켜고 있어. 에어컨은 알아서 다 켜겠구나. 학생들이 강의실에 들어가면 제일 신기한 게 뭐냐면 다 들어와 있는데 강의실에 불을 안 켜. 여러분들 이 얘기를 듣고는 내가 혹시 그 불 켜는 옆자리에 앉으면 그거 갑자기 등록금 그거 아끼려고요? 등록금 여러분 내는 거니까 불 켜고 있어야 돼요. 불 좀 켜세요. 안 켜고 깜깜하게 앉아있는 친구들이 있어. 자, 그러면 야, 너 뭐냐 니네들 불 켜라. 자, 이렇게 말하는 게 직접 하행의 방식이라면 너무 어둡지 않니? 정말 극단적인 간접 하행의 방식이죠. 눈치 없는 사람 못 알아들어요. 네, 어둡네요. 비 올라나 봐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불을 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이것이 간접 하행의 방식입니다. 이제 언어학에서 사용하는 용어니까 그런 정도로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도 이 부분이 정말 안 하고 넘어가고 싶을 만큼 별로 이렇게 공감이 안 되는 얘기들이 많았고 뭐 내용도 낯선 얘기여서 좀 재미없었는데 여러분도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송 오늘 이렇게 재미없지 않아요. 네. 그러나 이러한 식의 아마 여러분들이 전체의 4명의 학자의 흐름을 보고 나니까 이거는 긍정의 측면에서 대화의 경류를 만들고 이 마지막 이 사람은 부정의 측면에서 대화의 경류를 만들어내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아마 알아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연습 문제는 안 들어간다고 계속 지금 2번에 걸쳐서 말을 했습니다. 45쪽 연습 문제에 재미있는 용어가 있어서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뭐 반어법은 다들 알 테고요. 알 것이고요. 45쪽의 2번 문제 맨 밑에 딸락 보면 가는 칭찬에 의한 비난과 비난에 의한 칭찬. 칭찬에 의한 비난. blame by praise고 비난에 의한 칭찬은 praise by blame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잘했군. 비난이라고 누가 봐도 알죠. 그 다음에 나 네가 너무 싫어 하면서 끌어안는 장면입니다. 드라마에서.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일종의 반어법이긴 한데요. 비난에 의한 칭찬은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선 비난이 아닌 것이죠. 이런 용어들도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요. 46쪽에 가면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던 또 새로운 용어가 하나 나옵니다. 46번에 연습 문제 3번을 보면 아마 저자가 생각해도 이 챕터가 참 깐깐하고 그러니까 이걸 전달하는 이 필자도 이제 이 책을 쓴 필자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좀 정리를 해놨는데 브라운 레빈슨의 체면 위협 행위들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실제 대화에서 찾아보자 이렇게 했는데 이래서 숙제 내고 싶지 않아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전략은 적극적 공선 전략, 소극적 공선 전략, 체면 유지의 방법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소극적 공선성 전략에 울타리 언어라고 해서 엣지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울타리 언어의 사용이다. 그래서 각주 1번을 보면 울타리어란 공선성을 실현하기 위해 대화의 처음에 도입되는 그런 표현들이에요. 글쎄요. 뭐 또 실례합니다. 미안합니다만 있잖아요. 등등 이런 것을 울타리 언어라. 엣지 그 가장자리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 치열한 공방전이 오고 가더라도 아니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아까 진한차 씨 선생님이 아니라는 표현을 감투사를 쓰는 우리 아들에 대해서 내가 이제 지적질을 하면 싫어하니까 기분 좋을 때 먹을 거 먹으면서 얘기를 했죠.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 자기가 잘 모르는 어떤 뭐 화법적인 행위든 태도나 이런 것을 지적받는 것은 기분이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격렬한 토론이 오고 가더라도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은 글쎄요, 달리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여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운율적 자질입니다. 억양이라든지 앞서 말했던 포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하는 것이 되게 필요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조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늘 싸우는 것처럼 덤비듯이 말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좀 손해를 많이 보겠죠. 네, 이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론적인 대화의 경륜에 대한 것은 마치도록 하고요. 47조 구어 화법의 언어 예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어 화법의 언어 예절. 자, 사실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특히 동양권에서는 말을 너무 많이 하고 남 얘기를 듣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호의적이지는 않아요. 전반적으로 특히 아시아권은 특히 우리나라에 국한시켜서 본다면 경청을 덕목으로 하고 또 뭐 침묵은 금이다. 서양 사람들도 그런 속담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정확하게 잘 말해서 말을 통해서 대화나 화법을 통해서 상대에게 호감을 얻고 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잖아요. 안 될 게 돼요.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말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말이 정말 중요한데 이런 어떤 그 언어 화법과 구어 화법과 언어 예절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지침 공적인 규정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온 것이 1992년 표준화법 해설이고 7쪽으로 넘어가면 2011년에 나온 표준 언어 예절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배울 것은 2011년에 만들어진 표준 언어 예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1992년의 표준화법 해설은 조선일보에 우리말의 예절이라고 하는 기획기사가 계속 왜 그런 거 나오잖아요. 뭐 역사라든지 교양과 관련되는 것이 지면 신문들에 나오게 되는데 그런 그 조선일보의 기획기사와 국립국어원이 같이 이제 기획을 해서 연재를 한 것들을 모아서 좀 규정하여 정리한 것이 1992년에 나온 표준화법 해설이고요. 이 표준화법 해설에서는 현대인의 실제 언어 생활에 지침이 될 수 있도록 품위 있고 정형화된 말을 갖추어 화법의 표준을 정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한 10여 년 이상 시간이 질러가서 좀 더 정교하게 국립국어원에서 재정비를 한 것이 표준 언어 예절로 2011년에 나왔고 표준 화법 해설을 좀 더 완벽하게 수정하고 보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호칭어 및 지칭어, 높임법, 인사말뿐 아니라 문어 화법에서 사용하는 각종 서식이라는 것은 뭐 봉투 쓰는 법이라든지 청첩장 쓰는 법, 또 예를 들면 우리가 상을 치른 다음에 와주신 분들한테 감사의 말을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 지금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그 어떤 관혼상제,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의례에 대해서 내가 대표성을 갖고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주로 이제 제일 먼저 접할 것이 이제 결혼식인데, 결혼식은 사실 또래의 친구들이 가고 또 굉장히 어떤 뭔가 새로운 분위기로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메일, 카톡 이런 청첩장도 많아지지만 종이 청첩장도 또 부모님 세대를 위해서 만들게 되죠. 그런데 이제 선생님 세대로 더 가게 되면 어느 세월에는 종이 청첩장도 없어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사회생활에서 딱 접하게 되는 것이 상갓집에 가는 겁니다. 사실 결혼식장보다 상갓집에서 훨씬 더 주의해야 돼요. 경사를 치르고 너무 기쁘고 즐거운 곳에서는 약간의 그 예의의 어긋남도 별로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슬픔을 겪고 있는 곳에서의 무례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죠.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또래 상갓집은 친인척보다는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상사의 이제 나이가 많은 상사들의 어떤 그런 상갓집이나 이런 거 왔을 때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아주 중요한 어떻게 보면 네.
승진이나 발전에 큰 역할을 하기도 해요. 사람 사는 거 별거 아닙니다. 뭐 학교 다닐 때는 공부를 얼마나 잘했냐, 학점이 어떻게 되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중요하긴 한데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그 사람 공부 잘해요? 라고 묻기보다는 그 사람 어때요? 라는 질문을 더 많이 받습니다. 이 그 사람 어때요? 라고 하는 것은 물론 능력도 없는데 사람만 좋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일 못하죠. 인성을 포함한 능력과 그리고 능력과 사람 됨됨이와 같은 모든 것을 포함하는 그런 질문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점수 따는 데는 정말 그 말하기만큼 화법만큼 중요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얘기들을 소개를 했고 48쪽 이제 교재 48쪽 2.1 호칭어 및 지칭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호칭어 및 지칭어. 호칭은 부르는 말이고 지칭은 가리키는 말이죠. 가리키는 말인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나를 뭐라고 부르나요? 교수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선생님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원래 사실은 요즘은 교수님이 호칭어가 되기는 했는데 과거에 선생님이 이제 학교 다닐 때 들은 얘기로는 선생님이다. 왜냐? 교수라고 하는 것은 지위를 지칭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라 부르는 것이 맞다라고 배웠는데 그거는 국문과에서만 얘기된 것이고 지금은 다 보면 다 교수님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낯설었어요. 선생님 한 번도 은사님들을 교수님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었고 근데 이제 교수들이 교수로 굉장히 대접을 받고 싶은지 지금은 호칭어이자 지칭어가 됐죠. 선생님은 좀 더 큰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2.1.1 그리고 여러분들 이 책의 부록에 뭐 맞춤법 뭐 표준어 다 나와 있는데 호칭어 지칭어 관련되는 그런 것은 435쪽에 있습니다. 435쪽에 있으니까 여기 본문 안에 있는 내용을 비교하면서 살펴보고 싶은 것은 뒤쪽에 포스트잇 붙여놓고 함께 같이 살펴보는 게 필요해요. 435쪽이 이런 호칭어 지칭어 관련되는 그런 규정들이 뒤에 붙어 있습니다. 자, 가정에서의 호칭어 및 지칭어 사실은 이 호칭어와 지칭어, 특히 그 가족 내에서의 친족 문화라는 배경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옛날에는 사실 집성촌이라고 해서 같은 성씨를 가진 사람들이 A라는 마을은 김씨, B라는 마을은 이씨, 그리고는 가까운 마을끼리 김씨, 이씨가 결혼하고 해서 집성촌, 시종 공동체 이런 얘기 들어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근데 가정마다 다르겠지만 지금도 그거야 굉장히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는 서구 사회도 대가족이 모여서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거는 가족마다 특성은 있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요즘은 핵가족 시대를 넘어서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아진 그런 시대다 보니 사촌도 굉장히 멀 거예요. 선생님도 사실 부모님들은 이제 지방분이지만 서울에 올라서 서울에 태어난 사람이고 점점 이제 그러니까 어릴 때는 이종 사촌들 선생님은 고종 사촌은 없어서 외사촌 어쩌다 보고 이종 사촌 이렇게 봤어요. 친사촌도 없고 그렇게 봤지만 부모님들이 연로하셔서 잘 모이시지 않게 되고 이러면서는 서로 좀 그렇게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 가까이 살면서 부모님 때문에 따로 만나거나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 좀 멀 겁니다. 사촌들조차도.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오촌 당숙이 누군지 여러 가지로 당숙이면 당숙이 5촌이야? 삼촌은 몇 촌이야? 촌수에 대한 초등학교 때 배워요. 초등학교 때 배우는데 이 촌수 개념이나 친인척의 호칭이나 지칭어라는 것도 자주 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은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여기는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보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보수적인 규범들을 많이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격고사를 본다든지 공무원 시험을 본다든지 방송국에서 시험을 볼 때는 필요하고 알아둘 필요는 있으나 향후 많은 친족 호칭어들이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자미, 아자비 아저씨, 아잠은 원래 중세국어에 가면 이게 아주머니, 아저씨 이게 원래는 친척이란 뜻이었어요. 그 어근인 아잠이. 근데 지금은 아저씨, 아줌마가 친척이에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런 호칭들도 많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또 특히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교재도 약간 실수한 부분인데 양성평등의 관점에서는 아직 이 호칭 지칭어들은 많이 개정이 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 많이 교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49쪽에 보면 아마 이 정도는 여러분들도 알 텐데 뭐 돌아가신 아버님은 선친, 네, 뭐 그리고 살아계신 아버지는 부친, 뭐 어머니는 돌아가신 어머니는 선비, 거의 안 쓰는 말이죠.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 집에서 이제 신주라고 하죠. 이제 제사를 모실 때 신을 모시기 위해서 쓰는 때나 쓰지 뭐 거의 요즘은 뭐 사진 놓고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정말 거의 잘 안 쓰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뭐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결혼을 하고 나면 자기 아들도 뭐 예를 들면 뭐 철수를 낳았다면 철수 아범, 철수 어머니 누가 요새 그래요? 아범아 어머마 아마 드라마 옛날 드라마에서나 봤지 거의 요즘 그렇게 쓰지 않고 뭐 결혼한 다음에도 여보 당신도 안 쓰고 뭐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아서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로 그러나 아직 남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써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버님, 어머님은 시부모에 대한 것이고 아버지, 어머니는 친정부모에 대한 것이다 해서 여기 책에도 보면 시부모는 존대해야 할 대상이 양성평등이 좀 위반되는 그런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많이 개정이 되어야 할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50쪽에 가보면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할 것은 실제로는 거의 안 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장인어른, 장모님, 사실 선생님 남편도 저희 친정 부모님은 그냥 아버님, 어머님 해요. 아버님, 어머님 하지 누가 뭐 장인어른, 장모님 이러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 가끔 보면 드라마 같은 데서도 빙장어른, 빙모님이란 표현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의 처의 부모님은 장모님, 장인어른이지만 빙장어른이나 빙모님은 내 부모님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뭐 친구의 처부모라든가 이럴 때 타인의 다른 사람의 처부모를 높여 이를 때 빙장어른, 빙모님 이거는 실수를 하면 안 돼요. 자신의 처의 부모를 부를 때는 쓸 수 없는 그런 건데 이런 거는 뭐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뭐 북한에서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금지를 한다고 그거를 했다고 원칙으로 금지령을 내렸어요. 이제 워낙에 아무리 막아도 막아지지 않는 것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 졸졸졸 흐르는 물이 결국 큰 구멍을 낼 것 같은데 아마 남쪽에 여러 가지 매체들 이제 여러 가지 뭐 드라마, K-팝, K-드라마 이런 것들이 가니까 이제 막 남편도 오빠라 하고 뭐 이러니까 안 된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사라졌는데 여러분 요즘은 참 재밌는 것이 호칭어도 여러분들은 뒤에 높임법에서도 배웠겠지만 선후배들 간에 존대를 쓰잖아요. 누구 씨라고 부르죠. 근데 예전에 우리는 언니, 오빠라고 안 하고 선생님 80년대 같은 경우는 오빠라 안 하고 이성의 선배를 형이라고 불렀어요. 여학생들이 이제 대학에 많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여기는 여대지만 선생님같이 남녀공학 나온 사람은 선생님 때만 해도 대학에 여학생들이 많지 않아서 남자 선배를 뭐 예를 들면 철수 오빠가 아니라 철수 형 이렇게 불렀었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식의 호칭을 하지는 않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우리 세대라면 서로 반말하고 그랬던 사이인데 존대하고 씨를 붙이는 그런 좀 다른 어떤 그런 호칭의 체계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